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 병들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일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요즘은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잘 하진 않지만 예전에 결혼식 주례사라고 하면 다들 이 말을 했었죠. 부부는 일생을 함께하며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한들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을 힘을 모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맹세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선택한 내 사람이만큼 책임을 지는 게 부부인데 저기서 말하는 슬플 때, 괴로울 때, 병들 때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 헛짓거리하는 인간들이 있는 게 현실이죠. 배우자가 가장 힘들고 약해져 있을 때를 노리는 쓰레기들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안 들어왔어야 합니다만 이미 들어온 인간들 매운맛 한번 보여주고 밖으로 쫓아내야겠죠. 그럼 그 인간들이 나가고 남은 그 약해져 있는 배우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연애 결혼이 아닌 선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선이라고 해도 부모님들께서 주선한 소개팅이긴 했지만 오래 연애를 하다 자연스럽게 한 결혼과는 다르죠. 이전에 연애를 했던 남자들은 결혼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있어도 제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서른 중반이 될 때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결혼을 아예 포기를 했던 건 아니라서 그때 다시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까지 하기 막막한 거예요. 근데 소개팅이나서는 일단 두 사람 다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는 분 아들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셨을 때 바로 승낙을 했네요.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셨는데 같은 곳에서 거의 20년이 넘게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런 만큼 그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도 없었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하시다고 시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가게 단골 손님이자 바로 옆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이웃이기도 했죠. 저도 한 번씩 저희 어머니 가게 갈 때마다 본 적이 있는 분이었고요. 절 볼 때마다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 주셨고 또 이런 말도 종종 하시는 분이었죠. "아이고 사장님 딸 왔네." "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멸치랑 한치 좀 사러 왔다가 또 이렇게 눌러 앉아서 수다 떨었네." "아유 맞다 사장님. 나 건새우도 좀 줘요." 근데 볼 때마다 생각했는데 인상이 참 좋아. 딸이 엄마 닮았나 봐요. 그죠? 우리 아들하고 만나 봤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너무 탐이 나서 그래. 어머 누구? 둘째? 아유 아니 걔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고 우리 첫째. 걔 나이가 이제 35인데 여직 혼자 있지 뭐야. 그냥 어르신들이 하는 인사치레겠거니 했는데 이게 진심이셨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께 아들이 운수업해서 일을 해서 화물차 몬다고 번지르르한 직업은 아니어도 돈도 꼬박꼬박 모을 만큼 벌고 성실하다고 소개를 했고 저희 어머니는 나이도 비슷하고 시어머니도 거의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의 첫인상은 굉장히 키가 크고 선이 굵직굵직한 얼굴이라는 거였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다정한 성격이라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죠. 처음에 어머니께서 자주 가는 가게 딸이라고 말하셨을 때는 진짜 놀랐어요. 설마 거기까지 가서 결혼 못한 아들 혼사길 만드실 줄이야 하고요.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네요. 경원 씨 어머님 인상이 진짜 좋으셨어요. 조금은 경원 씨 어머님 믿고 나온 것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도 오래된 사이이시기도 하고 인상도 참 좋으셨거든요. 현주 씨 어머님 가게 진짜 오래 가시긴 했죠. 종종 반찬 보내주시면 거기 재료로 만든 반찬도 보내주시거든요. 뭐 진미채나 한치조림 같은 거요.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약간 제일 좋아하는 가게 사위시키려고 저 여기 내보냈나 싶기도 하네요. 둘 다 일단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 가까워져서 연애하고 반년 만에 결혼을 준비했어요. 성격이 정말 잘 맞기도 했고, 이상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했거든요. 결혼 후에 1년 조금 안 됐을 때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고 다시 회사에 복직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제가 원해왔던 결혼이긴 하지만 좀 현실이 자각이 되면서 불안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니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이제 끝나는 느낌?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엄마가 돼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도 결혼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결혼 후 실현됐을 때 기분이 너무 다르기도 했고요.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다 남편 덕분이었죠. 서로 아침에 출근하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다 점심시간에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남편에게 온 수십 통의 문자가 휴대폰에 쌓여 있었어요. 오늘도 힘내 자기야. 일하기 싫지? 근데 나는 우리 현주만 생각하면 일이 힘든 줄도 모르겠어. 이제 곧 점심시간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자. 점심 맛있게 먹어. 나는 오늘 순댓국집 왔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먹을 순댓국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고요. 또 오후가 되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치킨집에서 닭강정 먹을까? 내가 가면서 사갈게. 집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보내주신 과메기에다 소주 한잔 하자. 라고 원래도 빨리 오길 바라던 퇴근 시간이 더 기다려지게끔 했어요. 남편은 하루하루 지루하지 않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즐거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정한 남편도 처음으로 제게 실망감을 안겨줬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막대한 실망감을 말이죠. 저희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하루는 남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한잔하고 온다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원래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고 마시게 되면 날 잡고 왕창 마시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제발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발로 기어서 들어올 거면 차라리 어디서 자고 오라고요. 근데 차라리 네 발로 들어오는 게 덜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일할 때 쓰는 화물차가 아니라 저와 함께 쓰는 세단을 타고 나갔고요. 그날 남편은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 신나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쩔어버린 뇌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같이 마신 사람들은 죄다 택시 태워서 보내거나 대리를 불러서 보낸 다음에 정작 본인은 그대로 운전석에 올라서 운전대를 잡아버렸어요.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남편은 바로 검문에 걸렸고 그 자리에서 면허 정지가 될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사실을 남편이 속한 운송업체에서 알게 됐을 때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네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나를 생각해서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 집만은 말았어야지. 그냥 해고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라도 나서 잘못됐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했으면 그걸 어쩔 뻔했냐고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변명할 입이 없는 사람처럼 죄인 마냥 반복해서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죠. 근데 이미 해고도 당하고 자괴감에 얼굴도 못 드는 사람에게 뭐라고 더 말하겠어요? 자책감에 잠도 잘 못 자는 사람을 보고 있자니 저도 속상하고 슬프고 동시에 당분간 제 외벌이로 살 생각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대학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도 취업할 곳이 없는데 거의 40이 다 돼서 실직자가 된 남편이 갈 곳이 있었겠냐고요. 거의 평생 운전하는 일만 한 사람이 면허 정지 때문에 다시 취직 자리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급한 만큼 쉬어가라고 하잖아요.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요. 저도 초조해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초조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급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요. 몇 날 며칠 집에서 조용히 말라가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쉬면서 천천히 생각하자. 사람이 너무 여유가 없고 불안해하기만 하면 IQ도 급속도로 떨어진대.
실수는 실수대로 배울 것만 배우고 있자. 그냥 쉬는 김에 우리 건우랑 시간도 보내고 내가 일하고 당신이 살림하면 되잖아. 괜찮아. 말의 힘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가족이 주는 믿음과 응원의 힘인지 그때부터 무거운 마음에 짓눌려 있던 남편은 마음을 가볍게 먹었어요. 가정주부도 남편의 적성에 맞았는지 남편은 집안일과 아들의 육아에 집중을 하면서 본인의 잊고 싶은 과거와 실수를 흐릿하게 잊어갔죠. 이전보다 벌이가 줄어서 당연히 남는 생활비도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가 고생한다고 아들 대신 미안하다고 종종 용돈도 보내주셔서 정신적으로 숨통이 좀 트였었네요. 그러다가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해 겨울 친하게 지내던 언니를 오랜만에 만나는 날 말입니다. 그 언니와 저는 제가 취업하기 전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만난 인연이었어요. 언니와는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같이 영화도 많이 보러 가고 맛집 탐방도 자주 갔었어요. 언니가 결혼을 한 후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언니가 제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가져왔더라고요. 언니의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이 나서 이 김에 애들 유학 겸 다 같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했답니다. 아쉽고 또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니에게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기도 전에 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언니는 생선구이가 주 메뉴인 식당을 했었는데 본인이 이민 가면 이어서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너도 알잖아. 거기 접근성 좋은 거. 워낙 주변에 건물도 많아서 장사 잘 됐던 거 알지? 물론 음식도 맛있긴 했지만 위치가 진짜 좋았지. 그냥 정리하기엔 아까울 것 같아서 인수할 사람 찾고 있었는데 현주 너 혹시 생각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식당 할 사람 있니? 저는 그게 제게는 일생일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리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서빙 알바를 했었던 게 제 경험의 전부이긴 했지만 왠지 언니의 그 제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막무가내이긴 한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어요. 무조건 제가 하겠다고요. 남편은 제 결정에 반신반의하더군요. 저는 이미 언니가 그 식당에서 달에 매출을 얼마 내는지 몇 년 동안 봐온 사람이지만 실직 후 소심할 대로 소심해진 남편에게 그런 모험은 위험 요소만 그득할 뿐일 테니까요. 아니,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나도 지금 일 안 하는 마당에 당신이 하는 일마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 일 없어. 걱정 마. 거기 정말 장사 잘 돼. 맘만 안 변하면 언니가 달에 벌던 매출 내가 벌게 되는 거야. 여보, 나 한 번만 믿어봐. 하지만 전 남편의 걱정에도 꽤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식당을 한다면 남편과도 같이 일할 수 있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8년을 넘게 일한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게 받은 퇴직금과 들었던 적금을 깨서 캐나다로 향하는 언니에게 식당을 인수받고 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불안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원래 고정적으로 오던 단골 손님들이 있기도 했고 이전부터 반찬 해주시는 주방 이모 한 분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게 됐거든요. 주인이 저로 바뀐 뒤에 떨어지지도 않고 꾸준히 평균 매출을 내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선택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받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했네요. 근데 그 짜릿함도 매일 몇십 마리의 생선을 굽는 걸 잊을 순 없었네요. 집에서 생선 하나만 구워도 그 냄새가 하루 종일 가고 연기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한 공간에서 연달아서 몇십 마리씩 굽다 보니까 그냥 한 마리 굽는 것도 비교도 안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힘들 줄 알았는데 냄새는 나중에 그냥 물러져서 얼마 나지도 않고 오히려 생선을 구우면서 나는 연기가 코와 목, 눈을 직격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네요. 불 앞에서 몇 시간씩 갈치, 옥돔, 금태, 이면수, 고등어, 삼치까지 구우면 나중에는 지금 굽는 게 생선인지 뜨끈뜨끈한 내 얼굴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나중에 매출이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저는 남편에게 힘들게 취직 자리 알아보지 말고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함께 할 것을 권유했어요. 그때가 남편이 쉰 지 10달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저는 남편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백수 생활에 지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남편의 자존감도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자존심도 좀 센 편인데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힘들었겠죠. 저는 주로 주방에 있었고 남편은 서빙을 하거나 카운터를 봤어요. 나중에 손님들도 새로운 서빙하는 사람이 제 남편인 걸 알고 부부가 나란히 일하는 게 보기 좋다고 하시곤 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는 게 좋았어요. 저희 식당은 점심 장사에 집중을 하는 편이라 마감도 일찍 했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하루 종일 붙어서 일을 하면 그건 그거대로 단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건 모두 저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남편이 식당에서 일한 지 한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점심 피크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가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란스러운 식당 안 소음을 뚫고 제게 들린 대화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주문을 받던 손님들과 하는 얘기였어요. 여기 주인 바뀌고도 장사 잘 되네. 사장님 좋겠어요. 이분 사장 아니야. 사장은 저기 여자분 보이죠? 여기는 사장님 남편이고. 아, 그렇구나. 아유, 좋으시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잘 되는 식당 사장이고. 맞아. 원래 식당 하나가 잘 되면 가족들 다 그 식당에서 일하잖아. 정확히 말하면 대화는 아니었네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들은 말이니까요. 저는 그 대화의 내용보다 그 대화를 듣던 남편의 뒷모습이 어딘지 묘하게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막 실직한 뒤 집에서 보던 그 뒷모습 같았죠. 그런 모습을 본 후로 날이 갈수록 낮게 가라앉는 남편의 표정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왜 새롭게 일도 시작했고 또 그 전에 하던 일보다 덜 힘들고 또 저와 함께하는 일인데 막 실직했던 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남편이 제게 넌지시 말을 꺼내더군요. 나도 당신처럼 가게 하나 차려서 뭐라도 할까? 가게를 따로? 아니, 왜?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나도 내일 찾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당신 혹시 저번에 식당에서 들었던 말 때문에 그래? 사장님 남편이니 뭐 그런 거 말이야. 남편은 딱히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 40 다 돼서 아내가 시작한 일에 무임승차하는 게 달갑지 않다고 본인도 본인만의 일을 찾아 일하고 싶다고 제게 털어놓더군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안정적인데 뭐하러 에너지 낭비해가면서 위험 감수를 하냐고 말이죠. 근데 어딘지 듣던 소리 같지 않나요? 제가 식당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나눈 그 대화와 닮아 있었어요. 그때는 입장이 정반대였지만은요. 사람과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냥 돈을 버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자아와 정체성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더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남편이 원치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시작해서 평생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고민을 하다 남편에게 그럼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 물었죠. 치킨집 어떨까?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로. 사실 그때 당신하고 대화하고 나서 몇 군데 찾아봤었어. 남편은 미리 찾아둔 프랜차이즈 매장 목록을 제게 보여주고 각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원체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서 원하는 일에 그 성격이 적용되니 다시 빛을 발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과 상의 끝에 가맹 매장을 낼 브랜드를 알아보고 남편 앞으로 가맹비를 위해 대출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좀 모자라서 제 앞으로까지 대출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미 사고치고 합의금 부모님께 구걸하기가 특기인 남편의 동생 덕분에 뭘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괜히 다른 곳에서 대출받고 이자 내지 말고 어머니께 받으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셨고 그렇게 남편은 원하던 가게를 열 수 있었네요.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다행이라고, 그래도 내 딸이랑 사는 사위 새 출발을 돕기 위해 기꺼이 그 큰 돈을 내어주셨고, 남편도 어머니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절대 그냥 받을 수 없다고 달에 일정 금액을 갚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갚으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달에 틈틈이 갚고 꼭 5년 이내 상환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지 남편은 참 열심히도 일했어요. 처음부터 직원이나 알바 두고 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처해서 혼자서 닭 튀기고 홀 서빙하고 배달 응대하고 참 고생했어요. 나중에 조금 매출이 나오고 안정기에 들어서자 직원 한 명 두고 일했고요. 밤에 퇴근해서 집에서 만나면 기름에 닭 튀기는 사람이 닭은 안 튀기고 본인이 기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기름과 함께 피로에 쩔어 있었죠. 그렇게 또 6년 동안 저는 생선을 굽고 남편은 닭을 튀기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동안 남편은 어머니께 받은 3천만 원을 다 갚았고, 또 저와 남편은 목표로 했던 자가 마련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출을 껴서 매매를 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살던 전셋집에서 자가인 집까지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죠. 종종 시간을 내서 집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살고 있었는데 제게 악몽 같은 일이 생겼네요. 시작은 가볍디 가벼운 기침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가끔씩 퇴근을 하고 나서도 생선을 구우면서 나는 연기가 몸에 배었는지 기침이 곧잘 났거든요. 주방에 오래 있다 보면 목이 칼칼하기도 하니까 그 여파가 집에 오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습관적인 기침이라고 하고 넘겨버렸죠. 종종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장을 보고 나서 이상하게 숨이 차곤 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 35살 이후 체력이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마흔에 늦게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몸이 내게 신호를 보내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미루는 걸 그때 이해하게 됐네요. 나 없으면 식당 어떻게 해? 가서 건우 숙제 봐줘야 하는데 하고 온갖 핑계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할 때를 미루곤 합니다. 제가 이건 그냥 감기나 몸살, 체력 감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한 달에 몸무게가 6kg나 빠져 있는 걸 확인했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가만히 있는 저를 보더니 여보, 요즘 살 빠졌어? 옛날에 결혼 전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고정적인 몸무게가 키 166에 58kg였거든요. 어머니를 닮아서 키도 크고 뼈도 좀 통뼈라 살이 빠져서 티가 안 나는 편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빠지라고 죽어라 다이어트를 해도 한 달에 5kg 빠질까 말까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었는데도 6kg가 훅 빠진 걸 확인하고 놀라서 병원에 가게 됐죠. 근데 이렇게 무시하고 싶었던 몸의 신호가 모두 전조 증상이었어요. 저는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원인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가족력도 없었고 흡연도 안 했고 가까운 사람 중에 흡연인도 없었어요. 고작해야 시아버지 정도? 또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피곤하긴 했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도 아니었고요.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생각하니 제 머릿속에 생선이 하나 피어오르더라고요. 설마 몇 년 동안 주방에서 생선을 주구장창 구워서 이 꼴이 났나 하는 생각에 처음으로 식당 인수를 후회했네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도 저만큼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우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처음 제 병에 대해 듣고 한참을 굳어 계시더니 이내 괜찮다고, 수술하고 치료 잘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하셨네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잠시 식당 문을 닫았어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식당에 나와 일해 주셨지만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는 아예 무기한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들은 제가 수술받고 며칠은 학교에 안 가겠다고, 같이 있겠다고 떼를 썼고, 그나마 제가 퇴원을 하고 집에 왔을 때 떼를 덜 쓰더라고요. 아들도 나름대로 제가 걱정돼서 곁을 떠나지 못했던 거겠죠.
남편은 제가 식당 문을 닫고 쉬는 만큼 본인이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며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다시 혼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종종 시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저 혼자 쉬게 해주셨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몸이 금방 지쳐서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집안일을 대신 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몸은 아프지만 정말 외로울 새를 느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상하게 체중은 점점 빠지더라고요. 약 부작용 때문이었죠. 50kg, 48kg, 45kg, 나중에는 42kg까지 빠져서 평생 제 갈비뼈를 그렇게 선명하게 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루는 제가 옷을 갈아입는 걸 남편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해도 해도 너무 살이 빠졌다고 말이죠. 그때 남편이 흠칫하고 놀라는 게 왜 그렇게 머릿속을 맴도는 건지, 괜히 그 후로는 남편이 제 몸을 잘 안 보고 또 피하는 것 같기도 해서 괜히 주눅이 들더군요. 남편은 예전처럼 내게 다정하고, 아니 그전보다 더 저를 챙기는데도 말이죠. 근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닭집 오픈 시간인데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겁니다. 어라? 왜 안 나갔어? 어? 아유, 괜찮아. 직원이 오픈하고 있어. 직원? 언제 뽑았어? 저번 주에 뽑았어. 당신 병원도 자주 따라가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말하고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병원에 늘 혼자 갔습니다. 종종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따라가 주시긴 했지만 거의 혼자 갔어요. 남편이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점점 제 병원에 안 가주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래, 지금 벌 수 있는 사람이 버는 게 좋지, 라고 생각을 했네요. 하루는 어김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남편의 닭집으로 가서 남편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했어요. 오랜만에 남편의 식당으로 가니 저를 반겨주는 건 남편이 아니라 처음 보는 얼굴의 여자였어요. 30 중반 정도 돼 보였는데 보자마자 아, 새로 뽑은 직원이구나 하는 생각에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나, 사장님 아내분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애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쪽도 보자마자 저를 마치 알고 있던 것처럼 인사를 하는 겁니다. 되게 싹싹하고 예의가 바르네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떻게 보자마자 얼굴을 알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창 인사를 하는데 주방 쪽에서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미애야, 여기, 어? 여보, 어떻게 왔어? 오늘 병원 간다며. 남편은 집에서 보는데 왜 괜히 오냐? 그냥 집에 가서 바로 쉬지라고 말을 했지만 이내 잘 왔다고 닭 바로 튀겨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표정이 묘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예민한가 싶다가도 또 저랑 말하면서 직원 뒤통수를 흘끗흘끗 보는 남편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내가 와서 불편한 건가 하는 기분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남편이 이제 본인이 외벌이를 한다는 명목하에 마음껏 바쁘게 지냈습니다. 당신이 쉬니까 내가 벌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뭔가 저를 위한다는 말이면서도 또 묘하게 아파서 쉬는 저를 눈치 주는 말이었어요. 딱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질 수 없이 애매한 말이요. 나중에는 그 말에 제가 직원도 뽑았으면서 어떻게 그전보다 더 바쁠 수가 있지? 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런 거래요. 원래 장사라는 게 누군 뭐 장사 안 해본 줄 아나? 아무튼 저는 남편의 나는 쉬고 본인은 벌고라는 말에 잠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혼자 수술수속을 했어요. 제가 입원을 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요. 병문안 겸 오신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내가 치료받느라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 오느냐고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화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똑똑히 들렸거든요. 시어머니의 얼마나 바쁘면 병원에 한 번을 안 오냐? 세상에 있는 닭 다 네가 튀기니? 라는 말에 휴대폰 너머로 똑똑히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 아,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 좀 하지 마요. 일하는 사람한테 왜 괜히 전화해서 신경 쓰이게 만들어요? 그럴 일도 아니구만.
제가 새로 하는 치료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한 게 신경 쓸 일이 아닌가 봅니다. 일하는 사람을 성가시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퇴원하고 집에 갔을 때 저를 보고 되게 반가운 척하면서 걱정했다고 괜찮냐고 하길래 말했어요. 괜히 신경 쓰이니까 알려고 하지 마. 닭 튀기다가 내 생각나서 당신 손이라도 튀기면 어떡해? 이때부터 남편과 어긋나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체감이 됐어요. 아니, 저만 이때 안 거고 남편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하루는 아들 학원비 문제로 생활비 통장을 확인했는데 참나, 남편이 제가 수술하고 나서부터 몇 달을 생활비를 통장에 안 넣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바쁘다, 일한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출이 떨어져서 돈을 안 보냈을 리는 없고, 제가 수술 받기 전 미리 돈과 남은 보험금을 넣어둔 돈에서 몇 달간 그 돈이 나갔던 거였네요. 그걸 확인한 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남편은 도리어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양 말하더군요. 아니, 내가 돈을 좀 못 넣을 수도 있지. 당신 혼자서 돈 버는 사람한테 보자마자 돈 얘기하고 싶어? 이제는 이 대화를 핑계 삼아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연락도 안 돼서 제가 매장에 가보면 휴업인 날도 아닌데 주인의 사정으로 임시 휴업합니다. 라는 푯말을 문밖에 떡하니 붙여두고 식당 불은 꺼져 있었고요. 대체 왜 이럴까? 왜 아픈 사람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다가도 동시에 나한테도 말 못할 힘든 일이 있나 하는 생각에 머리만 복잡해졌죠. 그래서 더 어머니께 기댔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어머니께 하루만 더 자고 가라. 다음 주에는 언제 오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어머니께서 토요일에 오셔서 제가 졸라서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냥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둘러댔어요. 그나마 어머니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서 제 아픈 몸뚱이 잠시 잊고 또 남편과의 틀어진 관계에서도 벗어나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어머니도 평일에는 장사하시고 주말에는 아픈 딸 보러 오시느라 피곤하셨는지 낮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문을 닫고 나서 친구들과 구청 체육관에 가서 수영하고 온다는 아들을 배웅하고 거실에서 차나 한 잔 마시기 위해 물을 끓였습니다. 찬장에서 컵을 꺼낼 때 도어락 눌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건우니? 너 뭐 또 놓고 가서, 어? 나간 아들이 뭐를 놓고 가서 도로 들어오나 싶어서 현관문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아들이 아닌 남편이 들어오고 있더군요. 근데 남편이 현관문을 들어오고 나서도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어디 있다가 지금 와? 어디서 잤어? 뭐해? 괜찮으니까 들어와. 남편은 제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닫히지 않는 현관문을 향해 말을 했고 이내 남편의 뒤에서 낯익은 사람이 나타나 제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닭집에서 일하는 그 여자였어요.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왜 여길 들어와? 그리고 저 인간 표정은 또 왜 저래? 하는 생각에 내 집에 예고도 안 하고 들어온 불청객을 보고 바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죠. 뭐야? 왜 같이? 미네 씨라고 했나? 왜 여길? 올만 하니까 왔지. 미네야 들어가. 너 뭐 죄진 것도 아닌데. 죄진 것 같은 사람이랑 왜 같이 들어오냐고 당신. 심지어 외박하다가.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들어온 거야. 그리고 외박하는 동안 나 미네랑 있었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당당하게 짓거리는 거야?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미네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더 이상은 아픈 사람 옆에 있기 싫어.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속에서 화가 끓는 게 아니고 주방에서 물이 끓는 소리였어요. 저는 멍하게 있다 천천히 뒤돌아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펄펄 끓는 주전자불을 끄고 이제 펄펄 끓는 제 속을 달랠 차례였기에 뜨거운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미쳤구나. 아픈 사람 곁에 있기 싫어? 왜? 내가 암에 걸린 게 당신까지 아프게 했니? 그래,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지치지. 그래,
근데 당신이 나만큼 지치고 힘들어? 그리고 뭐 새로 시작한다고? 헛소리 하지 마. 이미 아픈 아내 냅두고 바람 피워놓고 무슨 새로 시작한대? 이미 시작해놓고. 그래, 이미 시작하고도 남았으니까 당신이랑 그만한다고. 한쪽은 그만둔다고. 더 이상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너 더 아프기 전에, 아니, 혹시 잘못되기 전에 정리하자고. 혹시 건우나 당신 아픈 걸로 붙잡을 생각하지 마. 미네 임신했어. 내 애야. 서로 힘들게 해? 내가 당신 그 대단한 닭 튀길 때 뭐 해달라고 했니? 내가 옆에서 간병을 하라고 했어. 돈을 더 벌어서 수술비에 보태라고 했어. 간병은 당신 어머니나 우리 어머니가 했지. 내 병원비도 보험회사가 줬지. 뭐가 그렇게 힘든데. 당신은 그냥 욕망에 노예된 거 합리화하려고 나 아픈 거 탓하지 마. 나 아픈 거 당신한테 미안하거나 실수하게 만든 일 아니니까. 진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볼륨을 높여서 질렀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남편의 얼굴을 주먹을 휘둘러 쳤어요. 그래도 목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쌕쌕 났고 남편의 고개는 가볍게 돌아갈 정도였죠. 남편 코에서 코피라도 터졌으면 했지만 그래도 소리는 자고 있던 저희 어머니를 깨우기에는 충분했나 봐요. 안방에서 쿵쿵 하는 발소리가 나더니 이내 안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계셨던 걸 예상 못했던 건지 남편과 그 여직원은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네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와서 거실을 한번 쭉 둘러보셨어요. 어떻게든 상황 파악을 하려는 것처럼요. 뭐야? 현주야, 너 왜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이서방은 지금 들어온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그 아가씨 누군데? 아니다. 현주야, 너 소리는 왜 질렀니?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인간이 지금 저기 옆에 있는 아가씨하고 새로 살림 차린대요. 아, 그리고 저 아가씨는 임신까지 했다네. 축하해요. 불륜남 애도 배고. 내가 아파서 그런데요. 내가 아파서 옆에 있기 싫어서 죽기 전에 정리하자네요. 기운 빠져서 빈정거리는 제 목소리에 어머니는 한순간 사고회로가 정지된 사람처럼 몸도 꿈쩍 안 하고 서 계셨어요. 남편이 제 말에 너 말하는 거 진짜? 라고 입 뻥끗하자 그게 도화선이라도 된 것처럼 어머니께서 앞으로 튀어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팔을 휘둘러서 남편 머리통을 빡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후들겨 팼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놀랐고 솔직히 저도 좀 놀랐어요. 엄마. 아우, 장모님.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있기는 뭐가 있어,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내 딸을? 네까짓 게 뭔데? 나중에는 협탁에 있는 잡지를 들어서 주저앉은 남편 등을 내리찍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진짜 힘이 좋으세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머니를 닮아서 키도 크고 통뼈라고. 어머니는 저보다도 뼈가 두껍기도 하고 아무튼 파워가 남다르세요. 그런 어머니가 진심으로 정말 패 죽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남편을 후드려 치는 모습. 정말 장관이었네요. 나중에는 옆에 있던 여자가 어머니를 말리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여자를 보고 머리채를 잡아서 똑같이 남편 옆에 주저앉히셨네요.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찢어 죽일 것들. 내 딸이 아프다고 바람 피우고 헤어지자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 머저리 같은 게 무책임하게 사고쳐도 내버려두고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새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무슨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리고 너는 부모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뭐가 좋아서 애 딸린 유부남. 그것도 아픈 아내 버리고 좋다고 너 만나는 새끼랑 살림을 차린대? 나중에 너한테는 안 그럴 것 같냐? 너만 특별할 것 같아? 이 미친 것들. 한동안 남편과 그 여자를 매타작하던 어머니께서 힘이 빠지셨는지 한숨 돌리시고 제게 안방에서 어머니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시키셨어요. 그리고 제가 건넨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지금 좀 애들 집으로 와야겠어요. 와서 사부인 첫째 아들이 저지른 짓 좀 보고 말 좀 하자고. 당장 와요. 내가 첫째 아들 때려 죽이기 전에 만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오라고. 남편과 그 여자는 집에서 못 나가게 독이 바짝 오른 어머니께 붙들려 있고, 그리고 한 30분 후에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앵무새처럼 대묻기만 하셨죠. 당신네 아들이 지금 우리 딸 아프다고 2년이랑 바람나고 죽기 전에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게 말이나 돼? 내가 진짜 사부인. 아니, 황 여사 자네를 좋게 생각한 거 알지? 지금까지 만나온 정 그거 하나만 믿고 내 자식을 며느리로 소개시켜 준 거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내가 못 산다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못 산다고 나중에는 아예 소파에 털썩 앉아 우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 정말 불효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까지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이제 상황 파악이 끝나셨는지 냅다 달려가서 주저앉은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후드려 치셨어요. 짝! 짝! 마치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중간중간 시어머니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망할 놈, 이 몹쓸 놈, 네가 감히 뭐라고? 바람이나? 아픈 현주를 냅두고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를 저딴 년이랑 정분이 나서 이혼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이딴 식으로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남편은 이제 그 손을 막을 힘도 없는지 계속해서 때리는 시어머니의 손바닥을 막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은 다 때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옆에서 고개도 못 드는 그 여자의 턱을 부여잡고 마구 흔들면서 말하셨죠. 내가 이딴 걸 며느리라고 인정이나 할 것 같아? 나한테 며느리는 현주뿐이고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을 만들고 싶으면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이번 생에 네 애미랑 연은 끝났으니까 현주한테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빌어 이것들아. 남편과 그 여자는 어찌나 세기의 사랑을 하는 건지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께 미네도 임신했어요. 미네도 태어날 어머니 손주 엄마라고요.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 가슴팍을 퍽퍽 두 손으로 치면서 이런 년한테 나오는 손주 필요 없어. 태어나면 둘이 내가 모르는 곳 가서 알아서 키워. 라고 말하시고는 저와 어머니 앞으로 와서 대신 용서를 구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이런 자식을 키운 내 탓이라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잘못이겠어요? 저는 뭐라 대답도 못했고 어머니께서도 한숨을 푹 하고 내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이혼을 하자라고 하니 지 주제 합의 이혼으로 재산도 반으로 나누려고 해서 절대 안 된다고 침이나 뱉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가 모은 돈을 그 가짜는 인간에게서 지키려고 할 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다른 일을 준비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놈 내 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시면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남편의 닭집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셨죠. 불륜남이 튀긴 닭 먹고 싶으면 여기로. 가정 파괴범들이 만나 불륜 저지른 곳. 불륜 맛집. 제 동생까지 회사에 연차내고 합세해서 저 모르게 대단한 일을 벌리셨더라고요. 동생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중에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끌려가기도 했다고, 벌금도 꽤 많이 물었다고 마치 무용담 말하듯이 말해 제게 등짝을 몇 대 맞았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혹시 더 큰 문제로 번졌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머니는 경찰의 시위를 못하게 저지당하면서도 남편의 닭집을 향해 네가 백날 첫날 경찰 불러봐라. 내가 수백, 수천 벌금 낸다. 너 같은 더러운 불륜남 이 동네에서 사라지게. 라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진짜 아무리 제가 피해자라고 한들 불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내 딸 내가 지키고 내 딸 억울한 거 내가 풀어주지 누가 풀어주냐고 하시면서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식당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의 만류에 그 시위를 2주밖에 못 하셨는데
자극적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다들 아시죠? 동네에는 파다하게 불륜 남녀가 있는 닭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 말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이 끝났고 저는 전 남편에게서 아들의 양육권과 위자료 2천 그리고 월등하게 많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와 전 남편의 재산에는 제 식당에서 번 돈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니까요. 한때는 내 패를 망가뜨린 게 그 식당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저를 살린 식당이기도 한 것 같네요. 시어머니하고는 끝이 안 좋긴 했지만 저희 사이가 직접적으로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또 손주 얼굴은 보고 싶어 하셔서 종종 보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 몸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시려고 안부 연락을 먼저 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얼마 전 웃음도 눈물도 나지 않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픈 저를 보기 싫다고 젊고 건강한 여자와 살림 차린 그 인간이 애 낳고 바로 다른 남자와 바람난 그 여자 때문에 다시 혼자가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 여자가 놓고 간 애 좀 봐달라고 왔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전 남편의 얼굴에 대고 내가 말했지? 그년이 낳고 놓고 간 애는 내 손주 아니라고. 두 번 다시 오지 말고 나 아예 자식 없고 며느리랑 손주만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없는 사람처럼 살아.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게 덧붙이시길 현주야, 내가 한 말 지켰다. 그날 내 며느리는 너뿐이고 손주도 우리 건우 하나뿐이라는 말 내가 지켰어.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모른 척 실수였고 앞으로는 없는 일이라고 계속 전 남편을 보고 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으셨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옳고 그름이 뭔지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요. 종종 결혼과 부부라는 제도와 관계가 명성에 비해 속빈 강정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 기사와 2019년도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암 환자 중 남성 환자는 90%가 넘게 배우자에게 간병을 받지만 여성 환자의 단 20% 정도가 배우자의 간병을 받는다고요. 이 기사를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심심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의 암세포보다 전 남편이라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암덩어리를 밀어낸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종종 해요. 다행히 지금은 몸 회복이 어느 정도 됐네요. 저는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고 폐암 치료에 대한 완치 판정보다 이혼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아마 미련 한 톨 안 남았기 때문일 거예요. 부디 제가 이혼처럼 암 치료 또한 아무런 문제 없고 제발 우려 없이 잘 마치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